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상 친절한 철학사 수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철학자는 헤라클레이토스와 파르메니데스입니다. 나중에 파르메니데스의 제자인 제논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강의 제목을 존재와 진리 이렇게 붙였는데요. 진리가 무엇이냐, 존재가 무엇이냐, 문제가 자연 철학자들보다 앞에 다루었던 우리 밀레토스 학파보다 조금 더 깊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죠. 앞에서는 아르케가 무엇이냐, 세상의 근원이 뭐냐, 뭐 이런 질문을 주로 다루었다면 점점 깊이 들어가면서 존재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조금 더 철학적인 느낌이 정말로 나는 이런 문제들을 점점 더 다루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헤라클레이토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헤라클레이토스는 이오니아 에페소스 귀족 가문 출신입니다. 기원전 540년 정도에 태어났고요. 에페소스라는 도시는 밀레토스, 우리 밀레토스 학파 지난번에 들어보셨죠? 탈레스가 살았던 항구 도시입니다. 이 밀레토스에서 약 북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진, 우리 서울로 치면 한 문산 파주 정도 북쪽으로 있는 그런 밀레토스와 그리 멀지 않은 그런 항구 도시가 바로 에페소스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이 에페소스 출신입니다. 에페소스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겼다고 하는데요. 일강을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르테미스 여신이 스파르타에서는 날렵한 모습이고 또 에페소스에서는 유광이 많이 달린 풍요의 여신으로 묘사되었다, 이런 말씀을 일강에서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헤라클레이토스는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지키는 신전의 사제가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종교적인 인물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별명이 있었는데요. 수수께끼를 내는 자. 이 사람이 수수께끼를 많이 내고 다녀서 그런 별명이 붙은 것은 아니고요. 헤라클레이토스가 쓴 책이 전해지는데 그 책이 너무나 어렵고 알쏭달쏭한 얘기가 많아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책은 문장이 짧고 설명도 부족하고요. 비유적이거나 역설적인 표현도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헤라클레이토스에 대해서는 재미난 일화도 전해지는데요. 그 죽음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사람을 아주 싫어해서 산속에 혼자 지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수종이라는 병, 그러니까 물혹 같은 것 같아요. 그 기록으로는 뭐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뭐 우리로 치면 암에 걸렸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혹이 나는 그런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로 와서 의사를 만나가지고는 호구에서 가뭄을 만들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의사한테. 의사가 그게 무슨 소리냐? 포구에서 가뭄을 만든다고? 의사가 대답을 안 했죠.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멍청해서 이 의사는 내 병을 고칠 수 없다. 그러고는 외양간으로 들어가서 그 소똥 더미 속에 누워버렸대요. 그 소똥의 열기로 자기 수종의 물기가 마르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아마 포구에서 가뭄을 만들 수 있느냐는 거는 물을 싹 말려버릴 수 있냐, 뭐 이런 뜻일 수도 있겠죠. 근데 자기 병이 수종, 그러니까 물혹이니까 그 물을 말려버리는 방법을 당신은 아시오? 그랬는데 의사가 이게 뭔 소린고 하고 대답을 안 하니까 소똥의 열기로 자기 물혹의 물을 다 말려버리면 낫지 않을까 했는데 그 길로 그냥 효험을 보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좀 괴팍하기도 하고 엉뚱하기도 하고 특이한 사람이죠. 의학이 제대로 발달 안 했을 시절이니까요. 아테네 학당의 헤라클레이토스와 미켈란젤로의 자화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있는 것이 헤라클레이토스입니다. 그걸 확대한 것은 이것이고요. 헤라클레이토스 얼굴에 모델이 된 사람은 바로 미켈란젤로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 까닭은 아테네 학당을 그린 라파엘로 산치오가 미켈란젤로를 굉장히 라이벌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라파엘로보다 한 7, 8세 정도 위 선배였는데 굉장히 샘도 많이 내고, 왜냐하면 미켈란젤로가 굉장히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샘도 많이 내고 그랬는데 라이벌 의식도 느끼고요.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벽화 유명하죠. 천지창조. 그 천지창조의 그림을 보고는 야, 이 사람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구나. 아무래도 내 그림에 좀 넣어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헤라클레이토스 얼굴 모델을 미켈란젤로를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자화상과 헤라클레이토스 얼굴이 약간 비슷해 보이죠. 근데 아무래도 좀 어두침침하게 그린 것 같아요. 네.
여기 아테네 학당의 헤라클레이토스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유는 인식에 대한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확실히 아는 건 도대체 뭐냐? 뭐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거죠. 현대 철학에서 보자면 인식론의 문제를 처음으로 들고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철학자입니다. 모든 인식은 감각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게 핸드폰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여기 시계가 있네. 예,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감각으로 무엇을 알 수 있죠. 그러나 감각만으로는 참된 알에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감각만으로 참된 알에 도달하기 어려운 것은 감각하지 못하지만 있는 것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눈에 들어오는 광선은 전부 가시광선이죠. 적외선이나 자외선, 우리가 햇빛을 프리즘을 통해서 봤을 때 붉은빛 바깥의 파장이나 보라색빛 바깥의 파장은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엑스레이, 감마선 이런 것도 빛이지만 우리는 보지 못하죠. 또 귀에 들리는 음파만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초음파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음파 영역 밖에 있는 소리이죠. 고주파, 저주파,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파보다 더 밖의 소리는 듣지를 못합니다. 또 착시도 있어요. 물속에 젓가락을 넣으면 구부러져 보이는데 사실은 구부러져 있지 않죠. 지구는 자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전하고 있다는 걸 감각으로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감각만 가지고는 실제 세계를 다 안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을 헤라클레이토스도 알았던 것이죠. 참된 알은 사물의 본성을 통찰하는 건데 감각은 사물의 겉모습만 알려주지 본성은 알려주지 못한다. 이게 헤라클레이토스가 생각했던 내용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의 단편 123 그리고 단편 107번 거기 나와 있죠. 본성, 이게 본성이 자연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피시스입니다. 지금 영어에 가장 가까운 표현은 네이처이겠죠. 본성은 스스로 감추곤 한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는다는 뜻이죠.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영혼을 가졌다면 눈과 귀는 나쁜 증인이다.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영혼이라는 것은 똑똑하지 못하고 생각을 할 줄 모르는 영혼, 그런 영혼이라면 눈과 귀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 참된 알을 위해서는 감각 말고 또 뭐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가 필요하다고 했냐면 헤라클레이토스는 사유 또는 생각, 지금의 현대적 용어로 말하자면 지성적인 추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사유는 그리스어로는 소프로네인 또는 생각, 프로네인. 예를 들면 꽃의 본성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합시다. 꽃의 종류는 굉장히 많죠. 그런데 다양한 꽃을 보고 그 감각 내용을 다 비교합니다. 빨간 꽃, 노란 꽃, 분홍 꽃, 하얀 꽃 많죠. 크기가 큰 꽃도 있고 작은 꽃도 있고 봄에 피는 거, 가을에 피는 거 다양합니다. 이 다양한 꽃을 보고 그 감각 내용을 다 비교한 다음에 차이점은 다 버리고 모든 꽃의 공통되는 특징을 알아내서 그렇게 찾아진 것이 바로 꽃의 본성이다. 이런 것이 지성적 추론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빨갛다던가 노랗다던가 하는 그런 감각적인 내용으로는 꽃의 본성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꽃의 공통되는 점, 예를 들면 꽃이 있으면 꿀이 있다든가 꽃에 암술과 수술이 있다든가 이건 꽃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만든 거라든가 어떤 그 꽃의 본성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본성을 추론해내는 감각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간 이러한 사유나 생각이 혹은 지성적 추론이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헤라클레이토스의 생각이었습니다. 요거는 좀 재밌는 사진이어서 제가 한 장 갖고 왔는데요. 이게 어느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이 보던 책을 이렇게 소파에 두고 주인공이 나갔어요. 그런데 책의 제목을, 자막을 번역하는 역자분이 헤라클레이토스, 우주의 파편, 이렇게 번역을 하셨습니다. 이 책의 영어 제목은 헤라클레이토스,
The Cosmic Fragmen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제목이에요. 이 헤라클레이토스는 맞습니다. 그런데 Cosmic Fragments는 우주의 파편이 아니고요. Fragments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헤라클레이토스가 쓴 책은 전해지지 않고 헤라클레이토스가 썼다는 내용이 다른 책에 부분 전해지는데 그걸 조각글 혹은 단편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fragments는 단편이라는 뜻입니다.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단편 선지, 단편, fragments는 단편이란 말이고요. 그럼 여기 코스믹은 무슨 뜻이냐? 코스모스, 헤라클레이토스가 쓴 우주에 관련된 조각글들 그거를 모아놓고 이 두께를 보니까요 해설도 꽤 많이 들어 있을 것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대로 번역한다면 헤라클레이토스가 우주에 관해 쓴 조각글들 모음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까지는 이 영화의 역자 선생님이 아시기 어려웠겠죠. 혹시 이 역자 선생님이 보실까봐 좀 걱정도 되는데 여러분 이 영화가 무슨 영화인지 혹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영화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영화이고요. 어쨌든 헤라클레이토스 우주의 파편이 아니고요. 헤라클레이토스가 쓴 우주에 관한 단편 모음입니다. 네, 프라그먼츠는 파편이 아니라 단편이었습니다. 재미삼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한 단편들이 여기저기 전해지는데요. 이거는 신랄한 비판이 많습니다. 앞에 두 개는 일반 사람들에 대한 거고요. 뒤에 두 개는 이른바 당대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에요. 한번 볼까요?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니 그들은 귀머거리와 같다. 곁에 있지만 떠나 있다 라는 속담은 그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듣고도 이해를 못한다 내 말을. 굉장히 알쏭달쏭하고 어려운 말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단편 17일 보면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배워도 알지 못하지만 자신들이 안다고 여긴다. 잘 모르면서 안다고 여기고 있다. 박식하다고 지성이 생기는 건 아니다. 만약 그랬으면 헤시오도스나 피타고라스도 크세노파네스나 헤카타이오스도 지성을 가졌을 것이다. 박식하다고 많이 아는 건 아니다. 우리 앞에서요 아낙시만드로스나 탈레스가 이렇게 해외여행을 많이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배운 그런 선진 지식들, 아직 그리스에는 알려지지 않은 지식들을 많이 선보였다고 했죠. 근데 그렇게 많은 걸 박식하게 널리 안다고 해서 지성이 생기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피타고라스는 허튼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원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뭘 모른다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미움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됩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감각에다가 지성이 더해져야만 참된 알에 이를 수 있다. 참된 알이 무엇이냐? 감각과 지성이 힘을 합해야 된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 후대로 가면 칸트에게 그대로 전승이 됩니다. 예, 미리 말씀드리는 일종의 스포일러죠. 칸트도 감성론과 지성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감각과 지성이 합해져야만 제대로 된 알에 이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의 원조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헤라클레이토스입니다. 누구에게나 지성이 있지만 사람들은 감각 경험만 보기 때문에 참된 알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박식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경험이 많다는 뜻이고요. 개별적 지식을 많이 축적해서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비판의 요점은 그리스의 최고 지식인들조차도 경험을 축적하기만 하고 지성적 추론을 통해서 더 본질적인 알물, 사물의 본성을 더 깊이 파고드는 그런 알매는 이르지 못했다. 이런 비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가 주장하고 싶었던 바는 박식하다고 해서 똑똑한 게 아니다. 즉 박식한 것은 지성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면 자기는 정말로 지성적으로 우주의 본성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겠죠. 그러면 알고 있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주 만물은 로고스에 따라 있게 된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우주 만물은 로고스에 따라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일 첫 번째 단편 1이라고 되어 있죠. 중요한 단편입니다. 한번 볼까요? 로고스는 늘 그대로 있지만 사람들은 듣기 전에도 들은 후에도 이해를 못한다.
모든 것은 이 로고스에 따라 생긴다. 내가 사물의 본성에 관해 여러 가지 사항을 가르쳐줘도 사람들은 마치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 같다. 말을 해줘봤자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 이 로고스는 뭐냐 하면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방식이고 우주 만물의 공통된 원리입니다. 이 로고스의 진리를 나만은 깨달았다. 이게 헤라클레이토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헤라클레이토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닫고 사람들한테 알려주는데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지 답답하다. 이게 헤라클레이토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로고스의 진리라는 게 뭐냐? 요거를 헤라클레이토스가 활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활을 든 아르테미스 여신이 나오죠. 활을 아주 잘 쏘는 여신이었다고 합니다.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신전의 사제 역할도 했다고 하니까 뭔가 아르테미스 여신과 헤라클레이토스가 관계가 있는 듯도 하죠.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가 아마 활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로고스의 내용은 첫 번째, 사물에는 대립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로 긴장과 투쟁을 지속하죠. 그런데 그 긴장과 투쟁은 항상 조화와 균형에 도달하는 방식으로 통일됩니다. 활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활은 활대와 시위로 이루어지는데 시위는 활대를 안으로 잡아당기고 활대는 시위를 밖으로 끌어당긴다. 이 부분이 활대입니다. 시위는 여기에 팽팽하게 조여 매어져 있는 줄이죠. 이것들이 서로 조이고 잡아당기는 힘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멈추어 있는 듯이 보이지만 활대는 활대대로 줄을 잡아당기고 줄은 줄대로 또 이 활대를 잡아당긴다. 이런 뜻입니다. 1번 문장에서는 이것을 긴장과 대립이라고 표현합니다. 시위는 활대를 안으로 잡아당기고 활대는 시위를 밖으로 잡아당기는데 둘이 서로 팽팽한 힘의 균형을 이루어서 활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활의 힘이 더 세다. 그러면 시위가 끊어져 버릴 겁니다. 시위의 힘이 더 세다. 그러면 활대가 부러져 버리겠죠. 서로 당기는 힘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활은 활로서 기능을 하고요. 조화에 이르러서 멈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 팽팽한 힘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립하고 있는 힘들이 균형을 맞추고 조화를 이루어야 모든 사물이 활처럼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긴장과 투쟁만으로는 사물이 존재할 수 없고 조화와 균형 속에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긴장과 투쟁,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활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 시위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 이게 긴장과 투쟁이고요. 그 힘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조화와 균형이다. 사물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서는 끊임없는 긴장과 대립, 균형과 조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물에 포함된 대립하는 요소들 사이에서 긴장과 투쟁, 그리고 균형과 조화, 이게 상호작용하는 것이 바로 로고스의 진리입니다. 대립하는 것들이 한 곳에 모이고 불화하는 것들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조화가 생겨난다. 아까 활대와 시위처럼 서로 불화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것들 사이에서 조화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투쟁으로부터 생겨난다. 이것이 바로 로고스의 진리다. 즉 대립하는 것들의 투쟁, 조화. 이것이 로고스이며 이 로고스로부터 모든 사물이 존재한다. 관점에 따라 같은 것을 다르다고 인식한다. 어떻게 보면 인식에 대한 상대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꼭 상대성 이론 혹은 상대주의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단편 57. 사람들을 가르친 자는 헤시오도스다. 일과 나날, 노동과 나날이라고도 하고요. 에르가 카이 헤메라. 아주 유명한 서사시를 쓴 분이죠. 아주 박식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날들이라는 제목이 들어간 이런 책을 썼는데요. 헤시오도스가 아주 많은 것을 안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런데 그는 낮과 밤이 하나라는 것도 모른다. 밤과 낮이 나뉘인 게 아니라 하나라는 것, 그것도 모른다. 추균규의 귀는 곧바르고도 굽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추균규는 커다란 드럼통처럼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레질을 한 실, 꾸불꾸불한 실을 거기에 펴서 감습니다. 추균기에 감으니까 굽은 것처럼 보이는데 꾸불꾸불한 실은 거기에 팽팽하게 감다 보면 실이 팽팽하게 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을 뽑아내는 물레의 일종에 해당하는 기구인데요. 이 길은 둥글지만 굽었다고도 볼 수 있다.
올라가는 길과 내려가는 길은 하나이며 동일하다. 이건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죠. 계단이 있으면 올라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또 내려오는 길이기도 합니다. 바닷물은 가장 깨끗하고 또한 가장 더럽다. 물고기들에게는 마실 수 있고 삶을 보존해 주는 것이죠. 그렇죠. 바닷물고기를 바닷물에서 꺼내 놓으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인간들에게는 마실 수 없고 삶을 앗아가는 것이다. 예, 바닷물 마시고 살 수 없죠. 인간은 바닷속에 들어가서도 살 수 없고. 즉 바닷물은 물고기에게는 참 좋은 것이고요.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것이다. 올라가는 길, 내려가는 길,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모순되는 것이 하나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립자가 하나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헤라클레이토스는 하는데요. 대립자는 사실은 아낙시만드로스의 용어입니다. 아낙시만드로스 기억나시나요? 아페이론에서 대립자, 물, 불, 흙, 공기가 나오고요. 이 대립자들이 서로 결합 분리를 하면서 만물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사물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대립적인 요소를 대립자라고 부릅니다. 같은 사물을 보고도 다르게 느끼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물 자체에 그 대립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길을 보고 한 사람은 올라가는 길, 한 사람은 내려가는 길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 비탈길 안에 올라감의 요소와 내려감의 요소가 다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물에 대한 가치평가의 다양성, 관점의 다양성은 사물의 본성 자체에 그러한 다양함 혹은 서로 대립됨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물은 관점이나 처지에 따라서 혹은 누가 그걸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른 모습으로 생겨납니다. 모순되어 보이지만 사물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사물 안에 그 대립적 요소가 같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에 이르려면 사물의 대립적 요소, 즉 사물 안에 대립하는 다양성, 그리고 그 다양성이 내적으로 통일되어 있음, 이것을 다 깨우치고 통찰하여 볼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지혜다. 즉 한 면으로만 모아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물이 흐른다. 이 얘기 한번 들여다볼까요? 판타레이 이런 얘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만물 유전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헤라클레이토스가 한 말로 철학책들에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헤라클레이토스가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이건 플라톤의 크라튠로스라는 대화편에서 인용된 말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은 나아가고 아무것도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말하고 존재하는 것들을 강의 흐름에 비유했다고 해요. 너는 같은 강물에 2번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지요. 이렇게 플라톤의 크라튠로스에 인용이 되어 나옵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거는 다 변한다. 극단적인 변화만. 가만히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변치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극단적인 변화를 주장한 사람이라고 플라톤은 해석을 합니다. 사물은 끊임없이 변하고 매 순간 달라지기 때문에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해석했다는 것이죠. 마치 강이 흐르듯 사물이 계속 변한다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에서, 즉 플라톤이 크라튠로스에서 한 이 말 때문에 후대에 어떤 사람이 판타레이, 모든 것은 흐른다, 만물은 흐른다 라고 그거를 요약해서 널리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의 사상을 집약하는 말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헤라클레이토스에 대한 플라톤의 한 해석일 뿐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절대 모든 것은 다 변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헤라클레이토스의 일면일 뿐이죠. 헤라클레이토스는 사물이 변화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변화가 로고스의 원리에 따라 일어난다는 점,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사물의 변화와 변화 속에서도 유지되는 사물의 정체성, 이걸 똑같이 다 중요하게 봤습니다. 같은 강에 발을 담근 사람들에게 다른 강물이, 그리고 또 다른 강물이 계속해서 흘러간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강에 발을 담그면 물이 계속 지나가죠. 조금 있다 다른 물이 지나가고 또 다른 물이 지나가고 그렇습니다. 강물이 계속 흐르지만 그래도 강은 같은 강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섬진강에 발을 담갔다. 물은 바뀌어 흐르지만 그 강은 계속 섬진강입니다. 강의 정체성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흐름이라는 변화 자체가 이미 강의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강이 안 흘러가고 가만히 고여있으면 연못이나 호수죠. 흘러간다는 것이 바로 강의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강인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섬진강은 섬진강인 채로,
강물만 변화해서 흘러갈 뿐이지 섬진강이 다른 강이 되는 것은 아니죠. 헤라클레이토스는 변화, 그리고 그 변화의 바탕에 놓인 사물의 정체성을 같이 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플라톤의 해석은 일면적입니다. 변화를 설명하려면 변화하지 않는 것과 안에서 변화하는 요소를 같이 봐야 된다고 한 철학자가 바로 아낙시메네스였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와 변하지 않는 정체성을 같이 보아야 한다. 이게 헤라클레이토스의 생각입니다. 만물의 근원은 불이다. 헤라클레이토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지는 책들 많습니다.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라고 말한 사람 누구? 네, 탈레스죠. 만물의 근원은 공기다. 누구? 아낙시메네스입니다. 만물의 이론은 앞의 이론이다. 누구? 아낙시만드로스입니다. 그런데 만물의 근원은 불이다. 헤라클레이토스도 그렇게 말했다. 그거는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한 게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헤라클레이토스가 이오니아 자연철학의 전통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듯이 밀레토스 학파에 헤라클레이토스를 넣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 이유는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밀레토스나 헤라클레이토스가 살던 에페소스나 다 이오니아 지방인 건 맞았습니다. 그런데 자연철학의 전통에 속한다고 보긴 어려워요. 왜냐? 아르케를 추구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아르케를 불이라고 봤다. 그래서 우주 만물이 불을 재료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말했다라고 해석을 한 것이 누구냐?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렇게 해석한 근거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헤라클레이토스의 단편 31을 보시면요. 불의 전환, 우선 바다, 그리고 바다의 절반은 땅, 나머지 절반은 뇌우, 천둥번개죠. 알쏭달쏭하죠. 이게 단편 글이기 때문에 앞뒤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밖에 없고요. 불의 전환이라는 거는 불이 바뀐다는 얘기죠. 불이 바뀌어서 우선 바다가 생겼다. 그리고 바다의 절반이 땅이 되었다. 나머지 절반은 또 천둥번개가 되었다. 혹은 벼락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불이 전환되어 바다와 땅이 생성되는 것처럼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불을 진료적 근원 아르케로 해석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해석이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겠죠. 그렇지만 다른 단편에서는 불이 또 아주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어떤 신이나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있어 왔다. 그리고 있을 것이며 영원히 살아있는 불로서 적절한 만큼 타고 적절한 만큼 꺼진다. 번개가 만물은 조종한다. 불이 덮쳐와서 모든 걸 판결하고 단죄할 것이다. 자, 단편 30을 보면요. 세계는 생성되지 않고 원래부터 있었다. 불은 적절한 만큼 타거나 꺼지면서 이 세계에 변화를 가져온다. 지금으로 치자면 태양이 계속 타고 있죠. 수소들이 계속 결합하면서 헬륨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고요. 그 에너지로 우리 지구의 만물이 살아가고 있죠. 이런 얘기일까요? 네. 불은 변화의 원리다. 단편 64를 보면요. 번개는 불의 가장 순수한 형태이고요. 단편 64와 66을 보면 불이 우주 만물의 지배자이자 재판관인 것 같습니다. 우주 전체에 힘을 행사하는 존재, 즉 사물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변화의 원리이자 힘을 상징한다고 해석했다는 겁니다. 이걸 현대 물리학으로 보자면 태양의 에너지 같은 걸 불로 생각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너무 나아간 해석일까요? 예. 헤라클레이토스가 과연 이런 단편들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지 여러분들이 단편을 직접 읽어보시면서 즐겨보시면 또 좋겠죠? 헤라클레이토스가 또 한 얘기는 영혼과 지성에 관련된 것입니다. 말을 알아듣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눈과 귀는 나쁜 증인이다. 즉 머리가 똑똑하지 않은 영혼은 눈과 귀에 속아서 많이 속아 넘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을 알아듣는다라는 건 뭔가 이해한다는 뜻이죠. 이건 지성적 능력을 말합니다. 영혼이 말을 알아듣는다. 영혼의 인식 능력이 있다고 본 최초의 사람이 바로 헤라클레이토스입니다. 영혼에 이런 능력이 있다고 전에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호메로스 시절 또 아낙시메네스 시절만 해도 영혼이 그냥 바람과 같은 공기와 같은 것입니다. 몸 안에 있다 빠져나가면 그냥 사람이 죽는 것이죠. 그런데 헤라클레이토스가 영혼에다가 지적 능력을 처음으로 포함을 시킵니다. 이것이 영혼의 발전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진전입니다. 나중에 이것은 플라톤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영혼 개념이 물질 개념과 뒤섞여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건조한 영혼은 가장 현명하고 뛰어나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젖은 영혼이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는 전통적으로 온냉건습, 이게 공기, 흙, 불, 물의 속성이라고 여기는데, 건조한 호는 불의 성격이 강한 영혼이고 젖은 호는 물의 성격이 강한 영혼이래요. 그래서 똑똑하고 지성적인 영혼은 건조한 영혼, 그리고 술에 취해서 이렇게 곤드레 만드레 되면 젖은 영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아직도 영혼을 물질적인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영혼과 물질이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어서 인식되는 것은 더 후대인 플라톤에 가서 이루어지는 인식이죠. 성품이 수호신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수호신은 그리스 말로 다이몬, 신적 존재예요. 좋은 다이몬이 내려준 건 행복입니다. 유다이몬. 나쁜 다이몬이 내려준 운명은 까꼬 다이몬, 불행입니다. 그런데 단편 119에서는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게 그 다이몬이 누구냐? 바로 사람의 성품이다. 사람의 운명이 전에는 미리 정해져 있다. 즉 신들이 정한다, 이렇게 보았던 반면에 헤라클레이토스는 성품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 좋은 덕을 쌓고 좋은 품성을 기르면 행복해질 수 있다. 즉 운명은 신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결정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화의 영향력이 당시에 아직도 컸기 때문에 시대를 좀 앞서 나간 그런 견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좋은 덕과 좋은 성품은 그럼 뭐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좋은 성품을 가져야 행복해진다고 했으니까 사유와 지혜가 최고의 덕이다. 단편 112를 보시면요, 사유하는 것이 가장 큰 덕이고 지혜다. 그것은 참을 말하고 본성에 귀 기울여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사물의 본성을 따라 그에 맞춰 행동하라. 그게 바로 큰 덕이고 큰 지혜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혜를 인간 존재 최고의 가능성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즉 인간이 어떻게 해야 가장 인간으로서 높은, 아주 훌륭한, 나중에 나오겠지만 아레테를 가진 인간에 도달하게 되느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혜를 가졌을 때다, 이렇게 보는 견해인데요. 이 견해는 우주와 인간의 조화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연은 큰 우주이고요, 사람은 소우주인데 둘 다 우주예요. 그래서 그 존재 원리가 같다는 겁니다. 그 존재 원리가 같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삶은 우주의 원리에 맞추어 사는 삶입니다. 그럼 우주의 원리에 맞춰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주의 원리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유하고 지혜에 도달하는 것이 바로 우주의 본성을 터득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귀 기울이고 그것에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 지혜에 따라 살면 좋은 품성을 가지게 되고 그것은 곧 행복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헤라클레이토스에게 철학은 우주와 사물에 대한 그냥 이론적 지식이 아닙니다. 그걸 왜 알아야 되냐 하면 그것을 알아야만 좋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헤라클레이토스에게 철학은 삶의 방식이었고 행위의 방향을 알려주는 실천적인 지식,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요거를 알려주는 실천적 지식이기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식하는 것과 어떤 행동을 할지 결단하는 것은 뒤섞여 있지 않죠. 하나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게 우리에게는 지금 당연한 상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식이 된 것은 아주 후대 칸트 혹은 비트겐슈타인의 와서의 일입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살펴보시게 될 것이고요. 하지만 이때 헤라클레이토스에게 철학은 삶의 방식이었고 또 행위의 방향을 알려주는 실천적 지식이었던 것이죠.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의 의미는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